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4일입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짧은 기간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당일에 이 점수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에서 좀 많이 틀렸던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낫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매 이맘때쯤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늘 듣던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비록 수능을 보진 않지만 이 9월에 중순을 넘긴 요즘 우리도 이 말을 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에 계속 도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 하반기에는 오답 노트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마침 또 그러기에 이 계절적으로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에요. 자, 오늘 문자는 이렇게 수능 시험 포함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취업 준비하는 분들 혹은 대학원, 대학교에서 큰 시험 앞둔 분들 많잖아요.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 좋은 계절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녀, 내 동생, 내 친구들, 우리 가족 아니더라도 서로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 유력한 용의자를 경찰이 찾았다고 밝혔는데, 근데 네. 이 용의자는 계속 부인 중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연쇄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에 이제 재수사를 좀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증거물에서 이 용의자의 DNA를 일단 채취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전과자들 DNA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대조 작업을 벌였더니 마침 이게 지금 감옥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보니까 1994년에 또 이 추가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런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지금 25년째 수감 중인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용의자 이모 씨를 찾아서 경찰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본 모양인데요. 아직까지는 범죄 사실을 좀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여태까지 다 확인이 될지는 좀 이제 확인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DNA가 발견된 게 이 10여 차례 살인 사건 가운데서 지금 3건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경우에는 좀 마땅한 지금 이제 추가 증거가 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용의자가 지금 자백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예. 자백을 과연 해줄 수 해줄지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또 가능해진 거라면서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그 미제로 있던 것들이 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은 이쪽 관련성을 계속 좀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스탠드 스틸 조치가 해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파주시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난 직후에, 그러니까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추가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일단 해제를 한 상태고요. 이게 해제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 이제 도매 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예. 그동안 뭐 일시 중지, 이동 중지로 해서 좀 출하가 조금 이제 지체가 되는 바람에 약간 가격이 좀 도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 뭐 이것이 조금 이제 아마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어제 그제 뭐 한 30% 이상 올랐다고 했는데 네.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그 일시 이동 중지 조치 해제됐는데 그 발생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 돼지 반출은 여전히 금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농가 두 곳을 드나든 차량이 다른 지역도 또 운행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확진 판정 나오기 전에 그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차량들이 많이 다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감염 경로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방역 당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량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이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 전파가 또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제 대목인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발병 농가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 시설 경우에 파주 지역에서 한 328곳 정도, 연천에서 한 179곳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그 차량 중에 일부는 경북이나 전남 이런 남부 지방까지도 이제 출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농가가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관련된 곳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들 지금 이제 농가들 지금 차례로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7곳의 경우에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추가 발병이 이제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예. 네. 자, 가을 태풍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네. 지난번 그 13호 태풍 링링 때는 이 강풍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올라오는 태풍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면서요? 많은 비를 동반할 것 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대 저압부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소식 이제 어제 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35호 열대 저압부로 일단은 이제 그 이름이 붙여진 상태인데 예. 오늘 오후 정도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20일 정도부터 제주 지역은 이미 이제 영향권, 그러니까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바람 때문에 뭐 나무들도 많이 쓰러지고 전신주도 쓰러지고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게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중단이 된 겁니까? 지금 뭐 그 사실상 중단 아니냐 지금 이런 그 분석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오전 11시에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졌냐 하면 계속 소통 부재 문제가 논란이 좀 됐어요. 예. 그동안 그러니까 소통 과정이 없진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뭐 그거를 일단은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수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여기 소통에는 뭐 시민들하고의 소통 과정도 있지만 다른 그 정부 부처하고의 이제 그 소통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 시기하고 범위, 그러니까 완료 시점을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언제다라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게 무기한 사실은 연기되면서 실제로는 무산되는 쪽으로 갈지도 모른다. 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방청의 조사 결과 유흥업소 4곳 가운데 한 곳이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또 화재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난 7월에 이제 광주 클럽에서 불법 구조물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감성주점이라고 네,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해외 선수들도 좀 이제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그런 입었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방청이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전국의 유흥 단란주점 한 3만 9천여 곳, 그 중에서 지하에 있거나 구조가 특이한 영업장, 그리고 뭐 감성주점 같은 그런 클럽 유사 시설 한 3,500여 곳에 대해서 설치, 유지 관리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821곳에서 한 1,159건 정도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다 그럽니다. 뭐 경미한 사안도 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건 정도는 현장에서 지정 조치를 냈고, 네. 나머지는 지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가능하면 이 업주들이 좀 자율적으로 이런 거를 좀 잘 지켜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아니면 뭐 관련 그 법령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다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이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등의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은 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이 우여곡절 끝에 설립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제 법인 출범식은 가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대표이사 선임 문제도 있고 또 노동이사제 도입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계가 반발을 하면서 이제 23일까지 만약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주주와 투자 협약 자체가 무산될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어저께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 문제를 이제 다 종결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어제도 이 노동계 관계자 3사람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런 끝에 오늘 이제 뭐 어찌됐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좀 갖고 해서 노동계가 이제 참석을 해서요. 오늘 오전에 일단 이제 3차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가 됐고 여기서 일단은 뭐 이 합작법인 네.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기로 예. 일단 그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세상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 오늘 문자 주제인데요. 이 좋은 가을날 혼자 이 책과 씨름하고 있을 우리 가족, 뭐 자녀, 친구 누구든지 좀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908님, 모든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0714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잘 준비하라고요. 수험생 화이팅 하셨는데 월말에 시험 앞두는데 임신으로 포기했지 뭡니까? 아기 낳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또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때가 오겠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기 키우면서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74님, 2년 전 이 수능 포항 지진으로 연기돼 잊지 못할 수능이었죠. 저도 이때 기억납니다. 저희 딸이 수험생이었는데 집에 있는데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서울에서도 그 감지가 됐습니다. 저도. 어쨌든 지나고 보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괜찮은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 지금은 최선을 다하지만 수능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란다면서 길은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도 있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어요. 6854님, 딸이 취업준비생인데 서류 낸 곳에서 면접을 하고 연락이 왔대요. 제발 면접 후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고요? 예, 저도 같이 기원해 드릴게요. 6854님, 커피 한 잔 드시고. 1876님, 오늘도 일하면서 기사 자격증 준비하는 아들.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힘내서 끝까지 해보자. 아자. 일하면서 또 자격증 도전을 하시는 아드님을 위해서 문자 주셨는데요. 처음 문자 주셨어요. 커피 한 잔 선물 드리고. 2796님은 아들이 재수합니다.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애쓰느라 머리카락 빠지고 저녁이면 기진맥진. 또 엄마에게 늘 미안해하는 아들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아들 백창현 힘내라. 결과와 상관없이 고생 많이 했고
너는 엄마에게 존재 자체로 귀하단다. 사랑한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 백창현 아드님이 이 문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드님께 선물해 드릴게요. 커피 한 잔 드리기 바랍니다. 2796님. 자, 세상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그리고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들어와서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많이 남아있어요. 지역 소식 창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창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네, 이런 날은 좀 밖에 나가고 싶죠. 실내보다는. 자, 밀양에서 열리는 토종작물 테마 전시 행사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이 들판의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렇죠. 네, 다양한 토종작물이 익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 토종작물 테마 전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경남 농업자원관리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토종들이 안타깝게도 환경 오염으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산물의 대부분이 토종작물이 아닌 이 로열티를 내고 수입해서 재배하는 외래 종자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토종작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토종작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2011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종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진짜 많은 토종작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곳이 정말 넓은데요. 약 3,700여 평, 그러니까 거의 축구장 2개 가까운 면적에 천여 종의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초록 넝쿨로 둘러싸인 박 터널이 나오는데요. 네. 호박, 박, 수세미, 아기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터널이라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 행사장은 크게 9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종작물들을 볼 수 있는 곳, 또 약으로 쓰이는 약용작물을 볼 수 있는 곳,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메기농법, 또 잉어농법처럼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또 축소시켜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56종의 다양한 벼 품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행사장에 가서 둘러보기 전까지는 이 토종작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토종작물들이 자세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네. 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곳을 찾은 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분위기와 함께 관람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고구마 또 있다. 고구마 또 찾았어요. 고구마 살 빠진 거.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또 이렇게 보게 되고 신기한 것도 많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보면 가르쳐줄 수 있어서 좋고. 처음에 토종작물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히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봐서 토종작물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 콩하면 제가 아는 콩은 그냥 검은 콩, 흰 콩, 완두콩 정도밖에 없었는데 뭐 아주까리콩, 뭐 부채콩, 그러니까 선비자비콩 이런 콩을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구별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농사 짓는 분들의 그 노고라든지 이런 게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그 조그만 종자 하나가 저렇게 크게 수확이 돼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농사도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12,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땅 위에 정말 다양한 토종작물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인터뷰 들어보니까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순히 토종작물 전시를 보는 행사가 아니라 이 고구마 땅콩과 같은 작물을 직접 수확도 하고 또 옥수수 미로 체험과 같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장이었는데요. 네.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오시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또 작물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체험을 위해서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익어가는 목화, 개미팥, 제비콩, 율무, 아주까리콩 같은 다양한 작물들을 보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뭐 흰콩, 검은콩, 뭐
노란 완두콩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아주까리콩 또 선비잡이콩이요?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곳을 좀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콩들도 많은데요. 네. 이 장물들마다 표지판으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토종 작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토종 작물 해설사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작물은 아무래도 더 기억에 오래 그렇죠. 남게 되겠죠. 그런 재미를 아는 분들은 미리 해설을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 선비들이 갓을 쓴 끈을 닮았다고 해서 갓끈 동부, 이 콩이 열리는 모습이 마치 부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부채콩, 이런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토종 작물들이 이렇게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난 시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스토리텔링 해설사 전태공 계장으로부터 토종 작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아유, 어리 있네. 우렁이 알들이 저렇게 토종 씨앗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한번 알아보자. 우리나라 씨앗이 많이 없어지니까 홍보를 하는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관심이 있죠.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씨앗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뭐 모르는 것도 많네요. 왜 이런 게 많은데 왜 우리는 몰랐는 거 싶은 그렇습니다. 지금요 토랑꽃이 피고 있는데 속설에 이 토랑꽃을 보고 이러면은 행운을 가져준다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토랑꽃을 보면은 백리밖에 아기를 못 낳는 아낙네들이 이 토랑꽃을 달에 묶고 이러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속설도 있습니다. 요즘 이 토랑꽃이 피는 것은 아주 힘든데 우리나라 기온이 그만큼 상승이 됐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열매마, 말 그대로 하늘마, 일반 마는 구근식물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캐먹고 하는데 이 마는 말 그대로 줄기에 열리는 마입니다. 이 토종 작물은 한 1세기, 한 100년을 이래 기준으로 봐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됐다 하고 그러면은 재래종 토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아름 리포터 토란꽃 직접 보셨어요? 네, 제가 갔을 때 마침 펴 있어서 저도 보고 왔습니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랗고요. 사실 네. 피는 환경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보기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토란꽃을 보러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귀한 꽃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토종 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공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밀양에 있는 경남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나면 무료로 토종작물 종자를 나누어 주는데요. 저도 받아왔거든요. 네. 이 토종작물을 직접 심어서 키워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농업자원관리원 본관에 마련된 농업전시장에서도 옛날 농기계들과 함께 다양한 종자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의 토종작물과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정아람 리포터였습니다. 부지런히 충주로 가볼게요. 이수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네, 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여기서 진행되는 수업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016년부터 후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 충주, 대구, 부산 등 전국에 8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이유로 혼자가 돼서 가사활동에 서툴고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 충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열었는데요. 충주시 노인복지관 2층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충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요리교실과 정리수납교실이 있고요. 또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소통교실과 휴대전화 활용교육,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건강특강
처방과 맞춤형 운동 처방이 진행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율 프로그램으로는 요가와 하모니카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그러면 이수연 리포터는 그중에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하모니카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좀 불 줄 아세요? 전 불준을 몰라요. 가서 좀 배웠습니까? 한번 구경은 했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 하모니카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제가 이 현장을 간 날은 두 번째 수업이었거든요. 네.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화려한 연주 실력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이 하모니카 소리를 잘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현장 소리와 하모니카를 가르치는 신화자 강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도, 레, 미, 지금은 솔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인데 거의 첫 번째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음악만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은 재미있어 하시니까요. 나중에는 아마 노래 한두 곡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숨이죠. 숨. 내쉬고 들여쉬고 하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그냥 일상에서 숨 쉬듯이 하모니카도 그렇게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쉬는 숨이 좀 길어야 유리한 건가요? 뭐 내쉬는 쉼, 들어쉬는 쉼 다 기르면 더 좋죠. 다 잘하셨으면 좋죠. 동요 같은 거라도 부르시면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하모니카 많이 불고 놀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 반응이 궁금해요. 네, 생명수 100세 힐링센터에서 이 또래 어르신과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변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는데요. 특히 이 하모니카 수업은 인기가 많아서 두 번째 수강하는 어르신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장만석 김백상 어르신을 만나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젊었을 때도 악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주 즐겁고 시간 보내기도 무료하지 않고 아주 좋아요.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고 집에서 시간 보내기 무료하니까 잘 풀어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 들고 그렇죠. 욕심이. 재주는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옥수수 뜯어먹듯이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하모니카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접해서 차근차근 선생님 지도받으면서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지만 연주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 좀 내 재능을 봉사한다 할지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도레미파 소울까지만 어르신들 연주하는 거 들었는데 앞으로 멋진 연주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충주시 노인복지관에서 또 앞으로 계획도 있다고요? 네, 센터가 어르신들의 사회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잘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잘 파악해서 내년 사업을 기획할 때는 어르신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유익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 계획들이 잘 이뤄져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이수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 9169님. 이 고3 딸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에 만족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니가 문자 보내셨죠. 학력고사 시험 이 어머니가 볼 때보다 더 안쓰럽고 더 힘들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6783님 커피 바리스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조카에게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하고 싶다고요. 이 조카가 지적장애가 있어 걱정이 되지만 커피를 좋아해서 잘할 거라 믿습니다. 아자아자 하셨네요. 자,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입니다.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3시 34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25도 안팎의 예년 기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많이 적당해졌고 이 지열에 어느 정도 일사가 있는 가운데 밤에는 지표가 냉각돼 기온이 떨어져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3.5도로 약간 쌀쌀한 감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16도로 조금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등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약간 내려가서 서울 25도를 비롯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맑은 뒤에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현재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말부터 영동과 남부 제주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집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전남과 제주의 오존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3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과 작업 구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 사고는 지금도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평택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오늘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양평 쪽으로 상주 부근과 진남터널 일대 또 충주 부근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 부근에서도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짧게 속도 떨어져 있고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하남 쪽으로 남이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뒤로 기름 램프부터 더디 내림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 돼지 사육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4,900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내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 당국 국장 간 협의를 하고 유엔 총회 계기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오늘 남북 정부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성 관광 등 민간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한 지 1주년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검사 출신만 맡아왔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임명한다는 검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 성명에 3천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내에서 촉발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의 결과로 일본 관광지가 받는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광주 지역으로 갑니다. 무등일보의 서충섭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 지역에는 최근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들 영화 택시 운전사 아실 텐데요. 2017년에 예. 나온 영화죠. 예,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봐주셨고 5.18을 다룬 영화죠. 거기 네. 서울의 송강호 씨가 맡은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가 광주에 와서 그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함께 5.18을 취재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예, 그 영화 속에 보시면 송강호 씨가 광주 택시 운전 기사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예, 바로 병원인데요. 네. 예, 병원에서 광주 택시 기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택시에
피투성에 환자가 실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 그때부터 모험이 시작되는 건데요. 바로 그 배경이 되었던 병원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적십자병원, 과거에는 적십자병원이라고 했고 예. 최근에는 서남대 병원이라고 했는데 통칭 옛 적십자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병원이 그 5.18 사적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일반에 매각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지금 병원 운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2015년 이후로 예. 그 폐쇄돼서 지금 겉에서 보기엔 그 폐허처럼 그래요? 남겨져 있습니다. 흉물처럼 돼 있군요. 폐건물 예. 방치돼 있는 곳인데, 예. 뭐 영화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도청 앞에 집단 발포로 이 부상자들 치료하고 또 이곳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도 오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예, 옛 적십자병원은 그 계엄군의 총 사격이 있었던 옛 전남도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리고 사망자들이 시신이 실려왔고요. 네. 이곳 병원에서는 관을 구해서 시신을 담기도 했는데 그 관이 부족해서 그리고 태극기만 덮고 안치를 해야 맞습니다. 했던 시신도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 5.18 민주화 운동의 주요 사적지 가운데 하나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 어쩌다가 매각이가 나오게 된 겁니까? 예, 광주 적십자병원은 1949년께 조성이 됐는데요. 다른 지역들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던 가운데 1995년 지역에 그 서남학원이라는 학원재단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병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예, 인수해서 자신들의 병원으로 사용하던 와중에 학원 대표인 이용하 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무려 학원 자산의 1,300억 원 가까이를 횡령을 한 사건인데요. 서남대학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예,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이용하 씨에 대한 구속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서남학원은 해체 수순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1,350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네. 서남학원은 교육부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해서 이 채무를 갚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채무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병원 건물을 팔 수밖에 없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광주 시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예, 이 매각 그렇지. 소식에 굉장히들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5.18 당시 이곳 병원 주변이 당시 또 그 유흥가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5.18 당시에 또 많은 이 종사자들이 또 와서 헌혈을 할 정도였고 시민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만큼 그 계층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고 또 그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의 시신을 마주했던 공간이고요. 네. 예, 이런 공간이 그리고 후대에게는 이곳에서 이 광주 정신이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를 위한 봉사 정신 이것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매각된다고 하니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역 반응도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이제 5월 단체에서도 당연히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아하. 예. 그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단체의 주장이? 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입찰 과정에서 예. 이 적십자 병원을 향후 정부나 관공서가 매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시란 말이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적십자 병원에 가는 상징성을 노리고 이것을 향후 지자체가 매입할 것이다라는 것을 노리고 네.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매입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결국 더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예, 아무래도 좀 더 악순환이 될 텐데 현재 이 적십자 병원의 매입 비용은 1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용을 광주시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그 5월 단체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일반 시민들도 안타깝다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교육부와 논의를 해본다는 입장인데요. 예. 아무래도
광주시와 그 병원이 있는 동구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현재 이 매각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도 방침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요. 일단 선한학원이 매각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매각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광주시와 동구로서는 지자체를 우선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 교육부가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군요. 이게 사실 개인에게 매각되면은 뭐 원형을 좀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적지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움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다시 재매입을 할 것을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내년이 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두고 이것이 좀 소중한 공간으로 좀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광주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 옛 광주 적십자병원 이 매각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전화 연결이라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편안하게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요즘 이제 뭐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울산에 서생포 외성이라는 곳이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서생포 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일제의 흔적 가운데 왜 하필 서생포 외성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네. 보통 이제 외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쌓은 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로 임진왜란 하면은 많은 분들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계속해서 군인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1593년 이후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이때 이제 일본군들이 자신들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30개 정도의 성을 쌓는데요. 그 성을 이제 외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 서생포 외성에서는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남해안 일대에 30여 개의 외성이 있고 그 형태도 온전하게 잘 좀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파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돌들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가져다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덕분이 쓰던 성이니까 파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서생포 외성은 이제 우리 수군 군영의 일부로 쓰게 되면서 그 모습이 이제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이제 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보통 바깥쪽에 이제 외성 둘러치는 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과는 다르게 그 중심부에 있는 천수각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꾸불꾸불한 골목 같은 곳을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이제 구불구불하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100여 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여러 전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이 성을 쌓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성은 이제 울산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있었던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갓도 기요마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에 머물 때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명대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사명당 이렇게도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갓도 기요마사랑 서생포 외성에서 4번에 걸쳐서
회담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재밌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던 겁니까? 그 임진왜란 때 아마 명나라 심유경,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장군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 강화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토요토미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통해서 5개 정도의 안건을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의 사도를 일본에 준다. 8도 중에서. 반을 넘기라는 겁니까? 호시탐탐 노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의 첫 번째 역사는 어쩌면 임진왜란 때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예. 근데 이 정보를 파악한 조선 정부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렇다고 명나라랑 이미 일본이 협상을 한 것에 끼어들긴 어렵고 그래서 독자적인 또 협상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사명대사, 그 다음에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어떤 경쟁자를 통해서 회담을 하게 되면서 그가 머물고 있던 서생포 외성이 회담 장소가 되는 거죠. 예. 자, 이 사명대사와 그談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4번의談判 중에서 이제 3번 사명대사가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가져온 5개의 조건이 고니시가 가져온 조건하고 똑같은 건데 사명대사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회담은 4번 모두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그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겠네요. 네네.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그 사명대사를 딱 뵙고 하는 말이 조선의 보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에는 별다른 보물은 없어 라고 이제 사명대사가 얘기를 하다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바로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 당신의 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목을 가져오면 천금의 현상금을 준다고 하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의 목이 가장 큰 보물이요. 이걸 듣고 이 가토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아마 이제 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명대사의 어떤 기세에 눌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기록이 이제 그 사명대사와 관련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명나라 일본에 넘어가 있던 어떤 회담의 주권을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이 회담이 일화에서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선제압을 해가면서 이 사명대사가 회담을 이어간 건데 그러면 가토는 어떤 대답을 바라고 이 조선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걸 노린 겁니까? 뭔가를 이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략 전술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역공을 사명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네 차례 회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3번 사명대사가 참여했고 한 번은 누가 간 겁니까? 한 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울산 지역에 있던 의병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여럿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가토가 사명대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회담 내용의 격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울산 지역 의병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명대사와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회담은 우리가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병들이 외교적인 업무에 담당했던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또 서생포 외성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죠. 물론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병장들이 일본군과 직접 회담을 했다.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둔다. 이제 외교 의병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예, 이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 서생포 외성, 울산에 있는 서생포 외성이 이 조선의 어떤 자주적인 협상과 함께 어떤 적의 정세를 살피는 중요한 그 어떤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기를 싸우고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외교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가토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일본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벌어졌던 전쟁들에서 이제 조선군이나 또 명나라군이 작전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회담이 이제 성과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일본과 국교 재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때 조선의 대표가 역시 사명당입니다. 그래서 사명당은 이미 이제 임진왜란의 여러 전란,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뒤에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 상당수를 데려오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네.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여러 나라와 펼쳤던 외교 관계 중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예. 그런 어떤 평가의 배경은 이미 서생포에서 있었던 3회 또는 4회의 외교 회담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외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당시에는 그렇죠.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그 경험이 되는 거죠. 예, 소중한 네. 자산이 되는 거죠. 의미 없는 네.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생포 외성 왜군이 물러간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쓰였습니까? 한 7천여 명의 일본군이 이 외성에 머물렀었고요. 네. 결국 이제 갓도를 포함한 일본군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 성을 헐어서 없애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성을 병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바깥쪽에 있는 외성을 중심으로 수군 병영이 들어서게 되고요. 예. 그 덕분에 이 서생포 외성은 옛 모습을 상당 부분 남겨서 지금 우리가 답사를 할 때 그 당시 상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30여 개의 외성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좀 되는 겁니까? 서생포 외성은 지금 남아있는 외성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요. 예. 특히 이제 갓도하고 그 사명당이 그 회담을 열었던 천수각이 네. 있는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각각 사명당과 갓도 기요마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해서 어떤 회담을 펼쳐나가는 게 좋았을지 이런 것들을 그 장소에 생각해 본다면 예. 단순한 일본의 성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 그러네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하고 찾아가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0684님 중학생 아들 다음 주 시험인데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아주 기특하다고요. 아들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처음 문자 주셨는데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